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거의 그렸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림은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을 했습니다.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막연한 우주의 나이가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138억 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137억 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는 137억 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직 책에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더 정밀한 연구 관측 결과에 따라서 138억 년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자꾸 바뀐다고 앞으로 또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이론과 관측 결과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가 당분간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8억 년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138억 년 전에 탄생을 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고 우주 배경 국사라는 게 38만 년 만에 나오고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이 전체적인 과정들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서 저희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주가 전체적 우주 자체가 어떻게 탄생했느냐라기보다 우리 그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가 처음 탄생을 하고 약 4억 년 동안 특별히 우주에 별과 은하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억 년이 지나면서부터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별에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별은 크게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이 큰 별과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 두 종류의 방법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태양과 같은 별은 일단 비슷합니다. 죽게 되면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해서 태양과 같은 별은 폭발을 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를 날려보내고 백색 외성으로 조용히 죽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은 역시 팽창을 했다가 초신성이라는 별로 폭발을 하고 그 자태가 중성자별이 되거나 물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원소들은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에 있는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별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주기율표 150주년이라서 주기율표 많이 보셨을 텐데 주기율표 원소들은 다 외우셨죠, 그죠? 교수님들은 다 외우셨을 텐데 그리고 주기율표 150주년도 주로 이제 주기율표 원소들을 강조를 하는데 저희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그 천문학자 입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원소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잘 보시면 수소와 헬륨은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우주가 처음에 탄생하는 순간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코스믹 레이라는 것은 우주 역시 빅뱅 과정에서 약간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고 세 가지 원소밖에 없는데 굉장히 소량입니다. 우주에서 굉장히 소량이고 나머지 원소들을 보시면 라지 스타, 스몰 스타, 슈퍼노바 있습니다. 큰 별, 작은 별 혹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나머지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지구에서 합성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에서 합성된 것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분출이나 폭발을 통해서 우주로 퍼졌다가 걔들이 다시 뭉치면서 지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 초신성 폭발 대신에 초신성 폭발 과정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중성자별 충돌이라는 과정이 또 하나 더해졌습니다. 그것도 역시 어쨌든 우주에서 만들어집니다. 중성자별 충돌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원소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금. 여러분들 아마 몸에 금 하나씩은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손에 끼고 있거나 목에 걸고 있거나 이빨에 끼고 있거나 저는 이빨에 하나 끼고 있는데 이 금이
물론 지구에서 팠겠죠, 그죠? 지구의 땅에서 파서 뭐 재련 과정을 거쳐서 수확했지만 그 지구의 어딘가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우주에서 원소들이 계속 별에서 흡수를 하다가 마지막 중성자별이 충돌을 할 때, 그때 금으로 융합을 해서 우주로 퍼졌다가 그것이 지금 지구로 만들어져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지구의 물질들이 연결이 된다는 관점을 갖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생명체로 진화를 하면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소들이 탄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거기에다가 뭐 인, 황 이런 정도가 생명체의 핵심 원소로 거론이 되는데 이 모든 원소들은 전부 다 별에서 만든 원소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도 전부 다 별에서 만들어져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든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져서 왔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주의 외계에 있는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몸에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질소가 가장 많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으로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왔고 그 원소들이 지금 움직이고 그 분자를 이루어가지고 몸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먹는 것은 뭐냐? 먹는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른 생명체입니다. 그죠? 무조건 음식은 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 다른 생명체가 저릅니다. 우리가 사람뿐만 이걸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이런 원소들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계속 지구상에서 수단들을 새롭게 만들어진 원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던 이 원소들을 그대로 재료를 해서 다시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다른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찾기가 힘들지만 우리 몸 속에는 저는 그 서대문에 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대문 아니잖아요, 그죠? 제 몸 속에는 아마도 그 세종대왕의 몸에 있던 원소가 지금 제 몸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처에 사셨거든요. 근처에 사셨고 사용하는 원소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원소를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몸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뿜죠, 그죠? 마시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 서로에게 몸에 있던 원소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소가 물과 탄소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우주에서 만들어진 재료가 지구상의 생명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현재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걸 다시 우주로 가져가서 우주에 있는 다른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다른 생명체 역시 물과 탄소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물과 탄소를 얘기하면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른 원소를 써도 뭐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생명체를 만들려면은 뭔가 분자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액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 건데 가장 좋은 원소는 탄소. 액체 중에서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주에 나가도 가장 흔한 액체는 물입니다. 그리고 물은 여러 가지 특징이 생명체를 만드는 데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굳이 그러니까 유리한 물과 탄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원소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아마도 외계 생명체도 물과 탄소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예로 현재 인간의 몸에는 산소, 탄소가 제일 많죠. 그런데
다른 질소, 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되는 탄소가 지금 이거는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지각에 가장 많이 있는 원소입니다. 원소를 보면은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그 다음입니다. 이게 왜 많냐면은 돌이 산소와 규소예요, 그죠? 이산화탄소잖아요, 돌이. 그 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습니다. 탄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은 탄소는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고 기타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전부 탄소를 사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지구상에 탄소가 가장 크다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탄소가 생명체를 만드는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데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다른 원소가 더 유리했다면 지구에 가장 많이 있는 원소를 사용했겠죠. 흔히 있는 원소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흔히 있는 원소가 아니고 탄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탄소가 생명체를 만드는 데 가장 유리하다라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에서 이런 우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별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모두 별의 구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별의 구성이다라는 얘기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야를 넓히면 지구상에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별의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아마도 비슷한 성격을 공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야를 지구상뿐만 아니고 우주로 넓히자라는 관점을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 내용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게 준비가 되면 한번 좀 와보고 싶으시죠? 그죠? 기대하겠습니다. 과학 얘기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블랙홀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발표가 되는 바람에 제가 처음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발표가 되어서 다시 수정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블랙홀 사진인데 이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M87이라는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입니다. 65배가 아니라 65억 배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은하의 한가운데, 은하의 중심에는 초고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라고 지금 거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A87이라는 은하는 굉장히 큰 은하거든요.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큰 은하입니다. 큰 은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량이 큰 65억 배의 블랙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그래서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정도의 초고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400만 배도 초고대 질량이고 65억 배도 초고대 질량이에요. 왜냐하면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정도 되는 블랙홀도 있거든요. 그런 블랙홀은 그냥 별 질량 변경 블랙홀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400만 배, 65억 배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 블랙홀을 초고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이 초고대 질량 블랙홀은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을 두 개를 관측했는데 하나만 발표한 거예요. 이번에 발표된 게 이 M87 중심부에 있는 그 블랙홀이고 또 하나 아직하지 않고 있는 게 그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그것도 아마 몇 달이 뒤에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블랙홀이 원래 요 까만 부분이 블랙홀 부분이에요. 블랙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밝은 부분이 보이느냐? 이건 블랙홀 주변에는 이렇게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반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옆에 있던 물질이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면 엄청난 중력이 크니까 굉장히 많은 속도로 끌려들어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온도가 대략 몇백만 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거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 주변, 그러니까 블랙홀 주변에서 빛나는 것은 블랙홀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 블랙홀로 걸려 들어가는 물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빛을 엄청나게 크게 휘게 만들고 이 안쪽에서는 아예 빛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근처로 지나가는 빛은 이런 방법으로 휩니다. 그래서 블랙홀 음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뒤에 있는 음반들이 빛이 이렇게 날아다가 블랙홀 중계에 걸려서 이렇게 그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동그랗게 원으로 둘러서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블랙홀의 모습은 요 음반들은 블랙홀 뒤쪽에 있는 음반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음반과 뒤에 있는 음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은 이제 앞모습과 뒷모습과 옆모습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를 빙 둘러서는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그죠? 피카소 그림들이 사람을 앞모습, 옆모습을 같이 그리죠. 그게 피카소가 상대성이론 얘기를 듣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이 휘어지고 그러면 앞모습과 뒷모습의 모습이 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만들어낸 그림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기는 맞습니다. 피카소가 그리던 시기와 상대성이 나오던 시기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피카소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상대성 이론을 적용시킨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이 밝은 이유는 이 블랙홀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 음반이 사실은 이렇게 옆으로 빙돌아서 있고 우리가 위쪽에서 보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가 약간 들려있고 왼쪽이 살짝 아래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 상태에서 이 음반이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고 있고 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쪽은 밝게 보입니다. 멀어지는 쪽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아래쪽은 밝게 보이고 멀어지고 있는 위쪽은 어둡게 보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밝기가 똑같지 않고 밝고 어두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네, 현재까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어디 가서 충분히 안 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밝기가 다르게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있어 보이려면 회전하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해주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린 게 어떻게 그렸냐면은 실제로 사진을 잠깐 찍은 게 아니고 전파망원경으로 전파의 세기를 관측한 겁니다. 전파망원경을 여러 대를 사용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큰 거울을 쓰면은 해상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큰 거울을 쓴다는 게 거울 하나로 빛이 들어오는 걸 받아서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파망원경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여기에 놓고 여기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관측합니다. 동시에 하나를 관측하면은 거울 하나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 빛을 모아서 시간을 정확하게 일치시켜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받는 것처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간섭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큰 거대 간섭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간섭계 방식을 사용해서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멀리 있는 은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아까 그 블랙홀의 경계 사건 익스펜스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독한 예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도 지금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발표될 우리나라 중심부의 블랙홀에서는 우리나라도 같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원래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 시간이 아니라 마치는 시간이더라고요. 마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과학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올해 6월달 기사입니다. 그 유사 이래로
책이 참 안 팔린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출판계는 항상 불황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책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가 자연과학 분야예요. 자연과학 분야가 유일하게 책 판매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교양과학 서적들을 쓰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 센터라는 곳에서 매년 올해의 과학책 10권을 뽑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셨죠, 그죠? 네, 몰래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10권 중에서 이게 2017년도에 나온 책들이거든요.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10권 중에서 이 2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저자가 국내 저자입니다. 네. 이게 그 과학책 판매량이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5년 전에 2012년에 역시 같은 기관에서 뽑은 올해 과학책 10권 중에서는 하나, 둘, 3권을 제외하면 전부 번역서입니다. 이거는 참 하나, 3권이 번역서고요. 3권이 번역서였고 정확하게 5년 전에는 3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번역서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크게 달라진 지점이 훌륭한 과학책을 쓰는 국내 저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번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특번역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쓰고 있는데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번역을 하다가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쓰겠다 싶어서 번역하면 진짜 외국 사람들 특유의 그 장황하고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정서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책이라고 해서 과학 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저자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